리처드 도킨스의 진화론 강의 1강 생명체가 설계되었다는 환상은 어디에서 왔을까? 방금 무화과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식물학 강연이 아닌 문학 강연이었다. 강연에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무화과 비유로서의 무화과, 무화과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음부를 상징하는 무화과와 그것을 수줍게 가리고 있는 무화과 잎사귀, 요구로서의 무화과, 무화과의 사회적 구조, D.H. 로렌스의 사교계에서 무화과를 먹는 방법, 무화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글로 쓰인 무화과에 대해 배웠다. 강연자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그는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이야기를 꺼냈고 창세기에서는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그 열매가 사과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강연자는 그 열매가 사실은 무화과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고 그 흥미로운 이야기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문필가에게는 좋은 소재가 되겠지만 나에게는 내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만 일깨워줄 뿐이다. 강연자는 에덴 동산도 없고 선악과 나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하고자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때 그 이야기 속 열매가 무화과여야 옳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우리가 직역주의자나 사실과 숫자만을 신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우아한 강연자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무화과 속에는 진짜 역설과 진정한 서정성이 숨어 있으며 탐구자를 단련하는 정묘함과 탄미주의자를 북돋는 경이로움에 깃들어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무화과의 진짜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무화과 이야기는 다윈주의의 문법과 논리를 따르는 수백만 가지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진화에서 가장 만족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로 손꼽힌다. 이 책의 중심 은유를 빌려 예상하자면 무화과 나무는 불가능산이라는 산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정상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정이 끝날 즈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봉우리 꼭대기에 가뿐히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많다. 밝혀내고 설명해야 할 생명의 전체적인 모습, 반드시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 해결해야 할 역설들이 있다. 무화과 이야기는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볼 때 지구상 다른 모든 생명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세세한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모든 생명체는 DNA를 주제로 한 변주이며 3천만 가지 방식으로 번성한 변종들이다. 이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놀랄 만큼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거미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거미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재주를 발휘해 무엇을 만드는지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날개와 코끼리 코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화해가는 과정도 재구성해 볼 것이다. 한때는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동물계 전체에서 적어도 40회, 최대 60회까지 독립적으로 진화해온 그 눈도 살펴볼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거대한 상상의 박물관도 둘러볼 것이다. 이 거대한 박물관에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물과 그보다 더 많은 그들의 상상 속 친척들,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가상의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불가능산으로 가는 길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저 멀리 보이는 깎아지른 절벽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완만한 경사로도 쉬지 않고 탐색할 것이다. 불가능산이라는 비유의 의미는 명확해질 것이며 그 외의 다른 것들도 훨씬 뚜렷해질 것이다. 먼저 나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명백한 설계에 관한 문제, 인간이 개입한 진짜 설계와의 관계, 우연과의 관계를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것이 1강의 목표다. 설계의 효율성.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조각 같은 인상을 풍기는 대상, 다른 대상과 놀랄 만큼 비슷해서 우연일 리 없다고 느껴지는 대상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뭇잎 해룡과 개미를 닮은 딱정벌레는 유사 설계 조각품이다. 어떤 예술가가 다른 뭔가와 비슷하게 설계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조각품은 인간이 설계하는 수많은 대상 중 하나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다른 인공물들은 뭔가와 닮았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비행기는 비행에 유용하다. 주전자는 물을 담는 데 유용하다. 칼은 뭔가를 자르는 데 유용하다. 만약 자연적으로 날이 서 있어서 뭔가를 자를 수 있거나 우연히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가 된 돌에 현상금을 내건다면 아마 쓸만한 대용품이 꽤 많이 몰려들 것이다. 돌은 부서지면서 종종 예리한 조각이 떨어져 나온다. 전 세계 채석장이나 돌 무더기를 뒤지고 다니다 보면 적당한 천연 칼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암석은 온갖 형태로 풍화되므로 그중 일부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오목한 형태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어떤 암석의 결정은 자연적으로 속이 빈 구 형태가 되어 반으로 쪼개면 쓸만한 그릇 2개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종류의 암석을 특별히 정동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에게도 문진으로 사용하는 정동석이 하나 있는데 울퉁불퉁한 내부 때문에 씻는 게 불편하지만 않다면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인간이 만든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증명하는 측정법은 쉽게 고안할 수 있다. 효율성은 이득의 양을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그릇의 이득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비용, 즉 그릇 자체를 이루는 물질의 양도 이득과 같은 단위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릇의 효율성은 담을 수 있는 물의 부피를 그릇의 재료가 된 물질의 부피로 나눈 것이다. 내 책상 위에 있는 속이 빈 정동석에는 87.5ml의 물을 담을 수 있다. 돌 자체의 부피는 130ml이다. 따라서 내 그릇의 효율성은 약 0.673이다. 효율성이 매우 낮다. 이 돌은 물을 담으려고 설계한 것이 아니니 당연한 결과다. 이 돌에는 어쩌다 보니 물이 담긴 것일 뿐이다. 나는 같은 방법으로 포도주 잔의 효율성을 측정했다. 포도주 잔의 효율성은 약 3.5가 나왔다. 내 친구의 은으로 만든 크림 단지는 그보다 효율성이 더 높았다. 물을 250ml나 담을 수 있는데 부피는 20ml에 불과했다. 효율성이 12.5나 되었다. 인간이 설계한 모든 그릇이 효율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부엌 찬장에 있는 두툼한 그릇은 400ml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지만 물은 190ml밖에 담을 수 없다. 효율성은 0.475에 불과하다. 아무런 설계도 하지 않은 속이 빈 돌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렇다. 사실 대리석 그릇은 절구다. 절구는 액체를 담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니다. 양념이나 다른 식품을
공이라는 든든한 막대로 힘껏 빻는 작은 분쇄기이다. 포도주 잔을 절구로 이용할 수는 없다. 공이로 한번 내리쳐도 산산조각이 나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안한 그릇의 효율성 측정법은 그 그릇이 절구로 설계된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공이가 가하는 힘을 계산에 넣어서 뭔가 다른 형태의 이득 대비 비용 비율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천연 전동석은 잘 설계된 절구가 될 수 있을까? 강도는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절구로 사용해보면 울퉁불퉁한 내부 때문에 틈새에 낀 곡물에 공이가 닿지 않아 불편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절구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곡면의 매끈함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내 대리석 절구가 설계되었다는 것은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절구의 테두리가 완벽한 원을 이루며 우아하게 둥글린 귓대에서 바닥의 굽까지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칼의 효율성 측정법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으며 나는 채석장에서 주울 수 있는 자연적으로 쪼개진 돌이 셰필드 스테인리스 스틸 칼은 물론이고 박물관의 신석기 시대 유물 전시실에 있는 우아한 간석기와도 비교할 수 없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확신한다. 자연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그릇과 칼이 설계된 그릇과 칼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데는 다른 의미도 있다. 예리한 돌칼 하나 또는 유용한 돌그릇 하나를 찾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돌을 시험하고 폐기하였을 것이다. 그릇에 담기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그릇을 만드는 데 쓰인 돌이나 찰흙의 부피로 나눌 때는 버려진 돌이나 찰흙의 비용을 분모에 더해주는 게 더 옳은 계산법일 것 같다. 인간이 물레를 돌려 만든 그릇은 이런 추가 비용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각품도 깎여 나간 재료에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반면 우연히 발견한 오브제 투르베 그릇과 칼의 경우 버려진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돌 대부분은 물을 담지도 못하고 날카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발견된 오브제 투르베 도구와 용기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인공적으로 만든 도구와 용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비해 쓸모없이 버려지는 폐기물로 인한 비효율성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설계는 발견에 비해 효율적이다. 왜 생명체가 설계되었다고 착각할까? 우리가 진짜 설계와 가짜 설계인 유사 설계를 인식하는 방식 중 하나는 대상들 사이에 닮은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러시모어 산하의 두상은 확실히 설계된 것이다. 진짜 대통령들과 닮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뭇잎 해룡이 해초를 닮은 것도 확실히 우연은 아니다. 그러나 나뭇잎 해룡의 의태, 흰개미를 닮은 탁정벌레의 의태, 나무가지를 닮은 대벌레의 의태가 생명계에서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는 유일한 종류의 유사성은 결코 아니다. 종종 우리는 생명체의 기관과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인공물 사이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한다. 인간의 눈과 인간이 만든 사진기 사이의 의태는 아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흔히 공학자는 동물과 식물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꼽히곤 한다. 효율적인 메커니즘은 설계든 유사 설계든 상관없이 같은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때로 생명체들의 형태가 서로 같은 모양으로 수렴되기도 하는데 이는 서로를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태가 각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1-9 A의 고슴도치와 C의 가시로 뒤덮인 텐렉은 따로 그리는 게 시간 낭비로 느껴질 만큼 모습이 흡사하다. 두 동물 모두 식충목에 속하니 어느 정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증거들을 볼 때
두 동물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 가시가 빽빽한 두 동물의 외형은 독립적으로 진화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아마 둘 다 가시를 이용해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서였을 것이다. 각각의 가시돋친 동물과 더 가까운 사촌은 그림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따쥐처럼 생긴 동물이다. 그림 1-10은 수렴의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수면 근처에서 헤엄을 잘 치는 동물들도 대개 같은 형태로 수렴된다. 공학자들은 이런 형태를 유선형이라고 부른다. 그림에 있는 동물은 돌고래, 멸종된 어룡, 새치, 펭귄이다. 이런 종류의 변화를 수렴 진화라고 한다. 명백한 수렴이 항상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얼굴을 마주 보며 성교하는 것이 더 숭고한 인간애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림 1-11의 노래기에 홀딱 반할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을 수렴이라고 부른다 해도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 요구들이 수렴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암수가 몸을 맞댈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불현듯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한 바퀴를 빙 돌아 처음 주제였던 순수한 우연과 다시 마주하였다. 다른 세상을 닮기는 했지만 특별히 닮을 이유가 없어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물이 있다. 루손 빨간 가슴털 비둘기는 가슴에 난 붉은 깃털 때문에 마치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 닮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큰 열매 야자의 열매가 여성의 음부를 닮은 것도 우연이다. 그림 1-12 케네디의 옆 얼굴을 닮은 산비탈처럼 이런 닮음이 우연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비둘기의 가슴에 난 상처는 붉은 깃털이 상처를 연상시킨 것뿐이다. 큰 열매 야자의 뚜렷한 의태는 확실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이런 연상을 일으키는 특징은 하나가 아니다. 심지어 음모를 연상시키는 부분까지 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적극적으로 닮은 꼴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특히 우리 몸의 일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 찾는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큰 열매 야자에 대한 우리의 지각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 같다. 산비탈 모양이 케네디를 닮았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방의 일종인 해골 박각시 그림 1-12도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우리 뇌는 꼴 사나울 정도로 열심히 얼굴을 보려고 한다. 이는 심리학자들에게 알려진 가장 놀라운 착각 중 하나의 토대가 된다. 파티 용품점에서 평범한 가면 하나를 구입한 다음 가면의 안쪽 오목한 면이 바깥을 향하게 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자 그러면 관찰자에게는 가면의 안쪽 오목한 면이 실제와 달리 입체처럼 볼록하게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가면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면 대단히 신기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관찰자의 뇌는 볼록 나온 입체적인 얼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면 안쪽의 오목한 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오목한 가면을 왼쪽으로 돌리면 그 얼굴이 볼록한 입체라고 생각하는 뇌의 추측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굴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관찰자는 정확히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 관찰자에게는 가면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해골 박각시의 무늬가 인간의 얼굴을 닮은 것은 우연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 덧붙이자면 뉴저지 러트거스 대학교의 탁월한 진화 이론가 로버트 트리버스는 곤충의 등에 있는 얼굴 의태가 새 같은 포식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적응의 결과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 사례는
유사 설계 항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유는 다르지만 명백하게 얼굴을 의태한 또 다른 사례인 일본의 사무라이 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사무라이 개의 등딱지는 무시무시한 일본 무사의 얼굴을 닮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얼굴을 보려는 우리 뇌의 열망 때문에 수세기 전 일본 어민들은 일부 개의 등딱지가 사람 얼굴과 조금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미신 때문에 혹은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어민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개를 죽이고 싶지 않아 바다로 돌려보낸다. 이 가설에 따르면 많은 개가 인간과 비슷한 모습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가장 그럴듯하게 닮은 개들은 그 다음 세대의 자손들 중 인간의 모습을 닮은 개가 많아지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그 이후 세대들은 인간의 얼굴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간다. 인위적 선택과 자연 선택. 바이오모프는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선택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배추나 혈통 있는 개와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인위적 선택은 선택하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주제와 어긋난다. 나는 다윈의 방식을 따라 인위적 선택을 자연 선택이라는 다른 과정의 모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제 드디어 자연 선택 자체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다. 자연 선택은 인위적 선택과 같지만 선택하는 인간이 없다. 자연 선택에서는 어떤 자손이 죽고 어떤 자손이 번식할지를 인간 대신 자연이 결정한다. 이 부분에는 따옴표가 꼭 필요한데 자연이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강조한다는 게 의아할 정도로 명백한 사실 같아 보이지만 자연 선택을 어떤 인격이 개입한 선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자손은 죽을 확률이 높은 반면 어떤 자손은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따라서 여러 세대를 지나는 동안 개체군 내의 평균적이고 대표적인 개체는 생존과 번식 기술이 한층 더 나아진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진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 측정했을 때 그렇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어떤 개선이 실전에서 반드시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피조물도 쉼 없이 진화하면서 그들의 생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런 피조물로부터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어떤 종은 포식자를 피할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겠지만 동시에 포식자도 사냥 기술을 점차 개선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진화적 군비 경쟁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 선택은 컴퓨터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재현할 수 있으며 바이오모프는 그 좋은 본보기이다. 내 꿈은 컴퓨터로 자연 선택도 모의 실험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진화적 군비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놓으면 그 안에서 포식자와 피식자가 화면에 나타나 서로를 괴롭히면서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단히 까다로운 기술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나는 어떤 자손은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래서 무자기적이지 않은 죽음에 대한 모의 실험은 쉬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연에서의 죽음을 제대로 모의 실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피조물의 죽음이 어떤 흥미로운 불완전성의 결과여야만 한다. 이를테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포식자보다 뜀박질이 느려서 잡아먹히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그림 1-16에 있는 곤충 형태의 컴퓨터 바이오모프에 달려있는 부속지는 우리에게 다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이오모프는 그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포식자도 없다. 이들은 다른 동식물을 먹지 않는다. 바이오모프의 세계에는 날씨도 없고
질병도 없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위험 요소들 중 하나에 대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하나만 떼어서 모형을 만드는 것은 인위적 선택 자체보다도 더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길고 가느다란 바이오모프가 짧고 뚱뚱한 바이오모프보다 포식자로부터 더 빨리 달아날 수 있다는 식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컴퓨터로 바이오모프의 크기를 측정하고 가장 호리호리한 것을 선택해 번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진화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 그저 세대를 거듭할수록 바이오모프들의 체형이 점점 더 홀쭉해지는 현상만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고 가장 홀쭉한 것을 골라내는 인위적 선택의 결과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 훌륭한 모의 실험을 거쳐 도달할 결과에는 자연 선택의 창발적 특성이 없다. 실제 자연 선택은 훨씬 미묘하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더없이 단순하다. 다리 길이처럼 한 가지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개선은 한계 있는 개선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다리가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된다. 다리가 길면 부러지기도 쉽고 덤불에 걸리기도 쉽다. 우리는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무언가에 걸리는 현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장 강도와 탄성 계수와 파손 부위를 나타낼 방법을 찾아 골절의 물리학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용 방식만 알면 무엇이든 모의 실험이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가 전혀 모르거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며 그런 것은 무수히 많다. 적당한 다리 길이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 다리에서 길이는 굵기, 강도, 취약성, 지탱할 수 있는 무게, 관절의 수, 다리의 수와 같은 동물 다리에 관한 수많은 특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 하나만 생각했다. 동물의 몸은 모든 부분이 상호작용을 하여 그 동물의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동물의 생존에 이론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요소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추가하려고 노력하는 한 프로그래머는 임의로 인간의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 가상의 포식자와 가상의 피식자와 가상의 식물과 가상의 기생생물을 모의 실험해야 한다. 이 가상의 피조물들은 모두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인위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컴퓨터를 벗어나서 3차원 로봇과 같은 인공 피조물을 만들어 3차원 세계에서 서로 쫓고 쫓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완전히 배제하고 진짜 세계에서 진짜 동물을 관찰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도 보기만큼 헛고생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 2강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오모프와는 상관이 없다. 바이오모프가 자연 선택을 쉽게 따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차원 화면에서 깜빡이는 픽셀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차원 세계에는 현실 세계의 물리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포식자의 이빨이 날카로운 정도, 피식자의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의 강도, 포식자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근육의 세기, 독의 위험도는 2차원 픽셀의 세계에서는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2차원 화면에서 진행하는 모의 실험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사례가 현실에 존재할까? 다행히도 그런 사례가 있다. 앞서 유사 설계 덫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미집을 언급했었다. 거미의 몸은 3차원이며 다른 동물 대부분처럼
일반적인 물리학이 작용하는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거미의 사냥 방식에는 특징이 하나 있다. 전형적인 거미집은 사실상 2차원 구조다. 거미가 사냥하는 곤충은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지만 그 곤충이 잡히거나 도망치는 결정적 순간의 모든 행동은 2차원 평면의 거미집에서 이루어진다. 2차원 컴퓨터 화면에서 일어나는 자연 선택에 대한 재미있는 모의 실험을 생각할 때 거미집만큼 좋은 것도 없다. 이 강에서는 거미집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진짜 거미줄의 자연사에서 시작해 컴퓨터 모형 거미집과 컴퓨터로 자연 선택한 거미집의 진화까지 살펴볼 것이다.